네, 4월 15일 총선이 끝났는데요. 총선의 여독이 좀 풀리셨나요? 네. 또 100만 뷰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후보님. 네. 네. 총선 끝나고 조금 힘들어서 저번 주에 촬영을 또 못 왔어요. 아파가지고. 되게 외로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총선은 끝났지만 좀 요새 보고 있으면은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다? 누가 했던 거죠? 응사의 칠붕이가 했던 말인가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요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잡음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쵸. 또 뭐, 보기 싫은 얼굴들이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뭐, 범진보 세력이 많이 잡기도 했고.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하다 하기도 했는데, 또 아직도 미래통합당이나 뭐 이런 적폐 세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데는 그래도 뭐 여전히 80석 막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바퀴벌레들은 뭐 알까지 막 이렇게 태워버려 막 다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빗대자면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촛불을 자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함께 열심히 이 마지막까지 뿌리 뽑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오늘 어떤 분을 모셨죠? 네, 오늘은 국민의 눈과 네, 국민의 눈과 귀를 담당하고 있죠. 바로 언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심에 서 계신 분이죠. 네, 조영수 언론노조 대외협력실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 TV조선 채널A 애들을 조건부 재승인 네.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월요일날 이제 방통위가 그 채널A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방송법상 모든 방송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케이블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쇼핑 방송도 마찬가지로 재승인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허가제예요. 신문 같은 경우는 신고제지만 허가제고 법으로 최대 5년까지 한 번에 재승인하면 5년마다 하게 되고 다만 이제 깔끔하게 재승인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소 3년 보통 4년, 5년 정도 재승인 늘상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승인 여러 가지 조건, 심사 항목 중에 중점 심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방송이면 꼭 지켜야 되는 거, 공적 책무, 당연 그 더불어서 뭐 공정성 항목 같은 경우는 다른 심사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고 전체 650점 이하가 되면은 재승인이 뭐 안 되는데 물론 되긴 하죠. 조건부로 하고. 지지난주에 의결하려고 했던 게 한 번 보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방통에서 굉장히 뭐 원래 지지난주 금요일 하려다가 못하고 재승인 만료일인 지난주 화요일 전날 20일 날 마지막을 하게 됐고 조건부 재승인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딱 하나만 딱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게 이런 중점 심사 항목에서 연속해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 650점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차이는 아시죠? 이제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뭐 방통위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막 논란이 있었고 자기네 말로는 최대한 한다고 하긴 했는데 밖에서 보는 뭐 시민들 입장, 저희가 본 입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또 봐주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편이 이명박 때 생겼잖아요. 네. 박근혜 이어지고 실제로 2017년 마지막 이제 전에 재승인도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박근혜가 임명해놓은 그러니까 3대2 그러니까 다수의 방통 그러니까 구 여권이죠.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 다음에 보자 라는 게 있었는데 촛불 정권으로 바뀐 후에 처음 있었던 재승이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더군다나 과락까지 있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한 거에 좀 굉장히 못 미치게 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650점이 넘었어요. 그리고 과락도 없었어요. 근데 방통위가 특별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보류를 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흔히 말하는 검언 유착, 협박 취재 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게 쭉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방통위가 이제 채널A 관계자들 청문을 실시했어요. 청문이 의견 청취죠. 실시해서
조사가 되고 있냐, 자체 조사한다 그랬는데 10일이 지났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21일까지 그럼 내놔라 그랬더니 못한다. 흔히 말하는 쌩깐 거죠 이제. 못한다고요? 21일 우리 21일까지 못하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어쨌든 우리 20일까지 못 낸다. 뭐 했어요. 해서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청문이나 그것 때문에 그 심사 기간에 포함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 이번 심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청문을 실시했고 그 기자가 단독 범행이고 소행이고 위에 그러니까 조직적인 채널의 조직적인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변명을 했겠죠. 그래서 향후에 자체 조사, 외부 조사, 그 검찰 수사에서 오늘 의견 밝힌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은 오늘 했던 조건부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그 결론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이게 이제 검찰도 같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단체 민원연이 고발을 했어요. 이걸 이제 채널이 고발했고 협박 취재이기 때문에 협박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 건지 볼 건데 채널 A도 자체 조사, 검찰도 자체 조사, 내부 조사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계속 저희가 제기하고 있고 정식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보면은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 언론 적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전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받아쓰기식으로 언론이 했다. 그리고 또 요새 보면은 검찰에서 흘리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언론? 이렇게 해서 언론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좀 높아지고 규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뭐 조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신상털기식 보도, 검찰의 목소리 받아쓰는 거 이런 모습들이 많았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편파 보도나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털기 그리고 핵심과 전혀 관계없는 짜장면 먹었니 뭘 먹었니 이런 것들 압수수색할 때 그것과 이제 검찰이 그냥 공식 브리핑 또 흘려주는 거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쓱 한번 하고 진짜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당신한테만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막 특종 단독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 이제 SBS가 보던 것 중에 정경심 교수 그 컴퓨터에 찍힌 파일이 있었다 그림 파일 근데 이게 지난주 재판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가 뭐 증인한테 그거 없었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구속 적부심 갈 때 구속된 장면들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판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가는데 언론의 속성상 되게 지루한 거 그리고 특별히 뭐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주잖아요. 이게 언론의 관심인지 우리 독자나 시청자들의 관심 사항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않고 이게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포털에 메인에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광고가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 실제 이 지금 뭐 전 조국 장관 뭐를 지지하는 분들은 백서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조국 백서라 흔히 말하는 조국 백서도 그것도 이제 뭐 시민들도 많이 보겠지만 그 언론 단체들 아니면 언론인들도 한번 이게 그거에 대한 호불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총선 얘기는 이제 저희 민원연 언론노조 등이 그러니까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꾸렸어요.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꾸리는 건데 이번에도 특별히 예전 뭐 경마식 보도 뭐 따라가는 보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 그거 보기는 힘들어요. 비슷한 상황으로 쭉 갔던 건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번 선거 때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편들의 의제 설정 능력이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생명을 다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니네는 생명 끝났다. 이렇게 좀 전 약간 섣불리 단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원사이드했잖아요. 여러 가지 특히 중도층들이 원사이드한 이유가 뭐 코로나에 대한 대응들, 외신의 찬사도 있고 그 미래통합당 수구 적대 세력의 막말 등등으로 인해서 이 민심이 뭐 떠났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주당 쪽에 비해서 그 미래통합당 쪽에 그 막 공천 자금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여론 전체 지형이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막 중독층들이 이만큼 있을 때 그런 적폐 언론들 내지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일로 쏠리고 캐스팅 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선거가 뭐 당락 1%, 170%, 170명으로 결정이 되는데 워낙 원사이드 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 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가 저는 뭐 수구 언론들이 자체 판단으로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이번 선거에서는 뭐 그렇게 안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간의 체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든 되게 민감하고 첨예한 선거가 또 오게 되면은 이제 막 선거가 오면은 그들의 보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향력 끝났어, 생명력 끝났으니까 이렇게 좀 무방비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책이나 내지는 또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게 늘 이제 상존에 있다는 건 꼭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번에 언론이 검찰과 이렇게 유착관계를 맺어가지고 개인을 협박하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그렇죠. 개인을 협박해서 취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지금 언론의 적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좀 가능했을까요? 충격적이죠. 네, 너무 충격적이고 중요한 건 이게 밝혀져서 충격적인 거죠인데 제가 왜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충격적이냐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언론이 특권이잖아요. 네. 특권인데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막 뭐 사진도 찍고 뭐 흔히 말해서 스티커처럼 파파라치도 있고 이게 다 국민의 알 권리다. 이게 시청자의 알 권리다. 알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시청자 국민이 아니라 언론사의 알 권리, 그러니까 선택적 알 권리죠. 아니면 기자의 선택적 알 권리가 아니냐. 그걸 시민의 알 권리로 포장하는 거죠. 우리는 보기 싫은데 그럼 가십들 누가 어떻게 놓고 사실 보기 싫거든요.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별 권리다. 막 이렇게 약간 협박 취재는 아니지만 하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 궁금해한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출두할 때 필요하지, 그런 거. 네. 뭐 출두 있잖아요. 필요하지만 안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과한 취재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뿐만이었겠느냐. 채널A가 아니어도 많은 언론계에 이러한 취재 방식들, 대놓고 협박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지는 뭐 제가 뭐 이거 잘 알아볼게요, 알아봐 드릴게요, 내지는 뭐 그런 낮은 수입돼서 또 검언 유착만 있는 거냐 이게 우리 말하는 삼성 광고주들 뭐 꼭 재벌이라고 할 건 없고 모든 광고주들, 정부도 광고주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런 데서도 이런 게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뭐 기사 바꿔치기랄지 뭐 이런 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이다 이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이상의 권력을 누려왔잖아요. 지금요. 뭐 방상호는 내가 박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거는 그 언론이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개인들이, 그러니까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더 한 번 느끼지만 언론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크고 선택적으로 알 권리를 이렇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 기간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뭐 유시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런 검언 유착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변수가 발생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 적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알게, 그리고 또 모르게, 모르는 부분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는 조선일보가 뭐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매년 신정이 되면은 거기에 일왕 부부의 사진을 실었다고. 근데 그 휴지가 전시가 또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뭐 조선, 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네, 여기서도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의 활동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이제 올해 3월 5일이 조선일보, 4월 1일이 동아일보 창간 10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거의 딱 1년 후에 그때 일제가 문화통치를 바꾸면서 생겨났던 신문들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두 신문이 뭐 자기네는 뭐 항일도 하고 해관도 당했고 정관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잠깐 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 전체 맥락을 저희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한 번 반이라고 뭐 항일하고 9번 친일했으면 그 친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올해 1월 15일 이제 기자회견 갖고 1인시 동화 앞에 조선일보 앞 1인시 또 하고 3월 5일날 이제 창간일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날 그게 온 거예요. 퍼포먼스가 와서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걸 100개를, 100년이니까 100개를 전시해 놓고, 뭐 찢어서 뭐 쓰기도 하고, 자르는 퍼포먼스도 하고, 전시도 하고 했었고, 뭐, 3월 17일은 그 동아일보 기자들이 쫓겨난 날이에요. 동아일보에서 박정희 때. 그때 하고, 4월 1일은 이제 처음으로 막 그때 거리두기. 그래서 4월 8일날 저희가 동아일보 100년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하고, 원래는 이제 한 5번의 평일 좀 촛불문화제 규모 있는, 그리고 뭐 그것도 홍보를 또 하고 시민들도 올 수 있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이제 안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정도로 하고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서명이랄지 아니면 조선동화 체약부도 100년, 100선 해서 책도 발간하고 뭐 그런 활동도 좀 진행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좀 저희가 개인 성과를 좀 얻는 게 민주노총이 올해 대의원, 그러니까 3월 대의원대에서 올해 한 해 적폐 언론 청산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좀 결정을 했고 3월 5일에 맞춰서 13개 그 조직에서 일제히 성명을 좀 발표했고요. 전국에 뭐 조선동화 청소년 현수막 달기, 조선동화 아웃 표식도 만들어서 붙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각 단체 대표자들이 1인시에도 같이 결합을 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00주년은 끝났지만 꼭 조선동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적폐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들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일단 4월 8일로 공식적인 이제 그런 오프라인 행사는 마무리 짓고요. 일단 그동안에 한 7개월간 활동을 좀 정리할 거예요. 뭐 기자회견 뭐 활동도 정리하고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언론들이 좀 약간 이제 진보 언론들이 약간 개혁 언론들이 조선동화 100년에 맞춰서 또 특별히 기획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조선동화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류일 텐데 그런 것들도 하고 아까 제가 발간했던 뭐 그런 백선이랄지 또 뭐 웹자보 같은 것들도 모아서 PDF 백서를 만들어서 보관을 좀 할 거고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냥 기사 같은 것도 다 링크 걸 거거든요. 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거랑 또 하나가 정식으로 출간도 할 거예요. 조선일보 평전, 그러니까 상업출판 파는 거 있잖아. ISBN 찍어서. 그래서 지금 손석춘 선생님이 건국대 옛날 한겨레 기자였죠. 그분이 조선일보 평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한 8월쯤에 초고 만들어서 10월 24일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 그러니까 조선동화 마찬가지인데 그때 맞춰서 책을 좀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리워드처럼 어차피 책을 주는 건 상업출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2만 원을 후원하면 책 한 권을 준다거나 이건 정해서 처음에 좀 관심도 갖게 하고 향후에 나왔을 때 그분들 책 받으면서 뭐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또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 활동이네요. 집 가면서 저도 찾아보고 관심 앞으로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진짜 그게 필요한 게 사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이런 부분을 사진을 신정 때마다 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어쨌든 남기고 기록하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그런 사업은 4월 1일이 끝났지만 올해까지는 좀 정리를 하는 게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멋진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언론인분들, 곳곳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같은 그냥 촛불 국민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역할? 그 권력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권력이 뭐 덜 나쁜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감시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들은 그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얻는 사익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명, 1000만 명이 감시하는 건 1000만 명이 나눠서 하지만 사립사육은 10명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되게 달콤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늘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늘 이제 TV조선 채널A 뭐 이런 신문은 많이 안 보시니까 그거는 뭐 혹시 친구들 있다거나 부모님 있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론개혁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저희 종편 재승인 거부 청와대 청원에 23만 명이 했어요. 근데 그 말고도 네. 총 4개가 있었는데 3개까지 합치면은 30만이 넘어요. 이런 것들. 물론 거기 청원을 해서 뭐 바뀌냐 막 이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30만 명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30만 명이 그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요. 그런 활동들을 좀 관심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선거 때 어떤 대책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꾸준하게 잘 지켜보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또 아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미래의 언론인 꿈꾸는 아니, 대학생 저희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언론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언론사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언론사도 가고 제가 뭐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좋고 나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언론인이 되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다면은 언론인이 아니어도 돈 벌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월급 받을 수 있는 데도 많고 지금 메이저 언론사가 아니면은 일반 직장보다 급여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언론사를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팬은 아니지만 이제 글로써 내지는 영상으로서 PD가 되면 다른 방송을 제작해서 뭐라도 사회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뭐 광고 따와라. 이거 너가 기사 좋은데 전화 왔어. 뭐 5천만짜리 광고 준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설 건지 거기서 찍스토리라도 할 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건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마음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럴 거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 직장이나 뭐가 다르냐, 명함 주고 뭐 나 어디 다닌다고 티내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말씀을 선배님의 대체하시는- 따끔한 한마디. 언니 뭐야 방금 그거? 처음에는 다 그렇게 뭐 하는데 뭐 막말로 내가 조선일보 가서 바꿔볼래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이라는 게 한 명으로 바뀔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거래 권력이 있는 거고, 그 마찬가지로 한 명이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바뀌는데 디딤돌이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언론사가 되게 건강한 언론사가 되고 인정받는 언론사가 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뭐 그 사회적 영향력, 그러니까 좋은 이제 역할을 하는 언론사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장사치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장사로서 먹고 사는 문제로서만 접근하게 된다면은 무슨 언론사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주사바늘 같네요. 따끔. 잘 들으셨죠, 후배님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어쨌든 승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적폐 세력들이 다시 그 잠깐 수구려들였다 언제 다시 역공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폐들 다 뿌리 뽑을 때까지 특히 언론 적폐도 함께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장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조용순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